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고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은 이게 책 제목이 또 아들아 돈 네.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네. 직장 생활을 할 때 네.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세 가지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약간 네. 좀 젊은 세대들이 뭐 네. 지금부터 약간 좀 돈 공부를 한다라고 이제 단계를 밟아간다라고 한다면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약간 연령대별, 약간 그 시기별로 네. 어떤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저는 4단계로 좀 그 경제 사이클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네네. 4단계로. 그래서 그 한 25년 정도를 잡아서 4단계로 본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 잡아야 되겠네. 20년 정도 잡아서 4단계를 네네. 본다면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4단계가. 네네. 그래서 아동기는 네. 한 20살까지, 25살까지. 미성년자 네. 뭐 대략. 이때는 네. 가장 가장 메인이 뭐냐면 지출 관리하는 법들을 그때 좀 정확하게 배워둬야 돼요. 근데 사실 지출 관리하는 법들이 요즘 배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네네. 실물에 있는 화폐를, 돈을 네.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사용해 본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 엄마 카드, 네. 아니면 엄마 카드가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에서 아, 네네. 클릭으로 해서 네. 하다 보니까 네. 화폐, 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게 사실은 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우리 경제사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3가지 역할을 보통 다들 얘기하는데 첫 번째 부분이 그 상품을 교환하고 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부분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사물에 갖추고 있는 가치를 갖다 판단하잖아요. 이건 얼마, 이건 얼마. 그런 가치 판단하는 거.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산을 증식하는 이런 이 3가지 역할들 중에 사람들이 그 보통의 클릭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썼던 사람들은 이 3가지 돈의 역할들을 갖다 정확하게 내면화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기에는 저는 이 지출 관리에 대해서는 건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가르쳐줘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돈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몸으로 체득하게 그렇게 만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기에는 이제 그때는 사실 돈을 버는 시기예요. 그래서 네네. 주로 이제 직장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직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기에 가장 주로 있는 건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의 소득을 버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근로소득을. 네네. 그래서 근로소득을 버는 시기가 저는 한 번쯤은 좀 겪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기에는 반드시 창업하는 것도 좋지만 직장에 한번 들어가서 그 노동을 제공하고서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뭘 알 수 있냐면요.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수도과 자본수도가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거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저도 직장에서 네네. 그 물건을 파는 역할들을 해가면서 이 돈이 어떻게 벌려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근로소득에서 벗어나서 자본수득이나 사업수득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돈을 받고 다니는 학교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청년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법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배우면 그 나머지 이제 중년기에는 사업에 뛰어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네. 지출에 대한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네. 근로소득에 대한 걸 배웠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사업에 뛰어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방법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 대한 자금이 있어야 되고 사업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해도를 갖다 가지고서 사업에 뛰어들면 중년기에 뛰어들었을 때면 그렇게 큰 실패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년기에는 그런 사업들을 만드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노년기에는 이제 거의 한 70살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분들은 그때 벌어놓은 걸 가지고 자본소득으로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게 하고 그쵸. 자기 몸과 마음은 좀 네. 편안하게 쉬면서 인생의 의미를 느껴가게. 그래서 저는 그 4단계를 너무 한 단계로 갔다가 점프하지 말고 4단계를 네네.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네네. 경제 생애 주기를 그냥 그 순환되게 그렇게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편안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인상 깊게 들린 말이 아동기 때 네. 그 실물 화폐를 좀 만져봐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뭐 어렸을 때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예. 당연히 그걸 이제 접해보고 만져보고 그게 이제 순서긴 하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확실히 좀 지폐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 이제 만져보고 실제로 그걸 계산을 해므로 인해서 예. 아 돈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예.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출발점이다. 그런 관점이신가요, 그러면? 맞죠. 어. 이제 앞으로 디지털 화폐까지 나오고 나면 실물화폐를 만져볼 기회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돈이 탄생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공부한 저로서는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돈의 기능이나든가 돈의 역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좀 느끼는데 네. 젊은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지폐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까지 가는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의 그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기반의 토대 위에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묻혀가는 거죠. 그래서 참 지출 관리하면서 실물적인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정확하게 부모가 교육시켜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 뭐 10,000원 주면서 이거 가서 슈퍼 가서 뭐 네, 사온 그렇죠. 다음에 얼마 거슬러 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교육시키잖아요. 플립마켓이라고 해서 네네. 동네에서 맞아요. 네, 다 동네에서 그래요. 물건을 맞아요. 사게 하고 자기 팔게 하고 이걸 네네.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교육인데요. 아. 그런 경제적인 감각을 없이 우리나라 같이 좀 일부 부모들이 엄카 줘가지고 네가 알아서 사. 아. 아니면 클릭해가지고 네네. 네가 뭐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딱 사다 줘버리는 그러니까 네네. 배달돼가지고 오게 하는 이런 택배로 오게 하는 이런 형태가 실질적인 애들이 돈이나 경제관념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많이 방해가 된다는 거 이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플리마켓 이런 데서 약간 예산을 딱 정해준 다음에 이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걸 최대한 사봐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기회 비용도 좀 배우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시작이다. 네. 괜찮네요 그런 거 진짜. 그걸 잘못 물건을 잘못 사서 실패한 경험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지. 네네네. 그런 경험들이 몸에 체득되는 거지.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부모가 당연히 해주겠지. 그래서 이게 물건은 이 돈으로 같이 판단되어진 것들이 나한테 오기까지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지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흐름도 이해 못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커서 그 중요한 게 사업을 한다. 그래서 요즘 좀 일부 퇴직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방식이냐면 생계형 창업을 해가지고 더 그렇죠.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 네네네. 많기 때문에 그거의 기본 토대는 제가 보기에는 지출 관리부터 그다음에 근로소득을 벌어보면서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경제 네네.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서 왔었어야지 된다 생각입니다. 그 중년에는 또 이제 사업할 만한 그런 아이템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 원래 그러면 글쓰기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네, 글쓰기 원래 좋아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약간 글쓰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셨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어. 저는 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축산물 구매를 전공이 축산물 구매예요. 저는 식품 전문가예요. 네네네. 식품 전문가예요. 그래서 네네. 예전에 저 롯데마트에서 미국산 소고기도 처음에 수입했던 그 장본이시고요. 통큰 지금 판매할 때도 그때 같이 역할을 했던 분이고 요즘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고 그래서 H마 이 상품들에 대한 그 롯데마트의 요리하다라는 그 브랜드를 처음에 만든 사람도 저고요. 그래서 식품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주력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취미라든지 그런 걸로 원래 글쓰기를 좋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을 또 강화하시고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책을 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작가님의 사업 소득이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이냐면요. 제가 유통업체에서 식품을 다루면서 유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꿰차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완전한 전문가라고 제가 내세울 수는 없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글쓰기를 잘해가지고 누구 작가처럼 뛰어난 글쓰기 작가라고 걸 내세울 수는 없는데 근데 재밌게 이 두 가지를 결합해놓고 보니까 저만의 독특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제 경제작가로 경제경영 작가잖아요. 경제경영 작가는 저와 같이 식품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작가라는 글쓰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 글에는 이제 식품과 비교되는 얘기들 많이 제가 해요. 아까 패션도 얘기했는데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는가에 관련된 것들이 경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네네. 제가 그 경험이잖아요. 아. 이 경험에다가 글쓰기를 결합하니까 독특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 자본가로 네네. 거듭날 수 있는 아. 기반이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문화 자본가죠. 네네.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 저작권료도 꽤 쏠쏠하더라고요. 잘 팔렸을 때는. 잘 팔려가지고 꽤 쏠쏠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예. 원래 종사했었던 그런 예. 업계에서 그 예. 다양한 경험,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잘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사업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예. 기반이 됐다. 예. 뭐 이런 부분을 예.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예. 그 연령대별로 생애 예. 주기별로 예. 어떻게 이제 그 돈 공부에 대한 스텝을 예. 밟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예. 그 평소에 그럼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좀 방법론적인 예. 뭐 신문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책을 본다든지 예. 그런 좀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그 돈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뭐 예. 돈 보는 눈이 뜨이는 예. 공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그 제가 돈 공부하는데 네. 스승이 세 분이 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 스승이요? 세 분 있는 네네네. 첫 번째 스승은 사실은 신문 읽고 종이 신문 읽기와 아, 네네. 그다음에 책 읽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먹물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하고 네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이해하고 난 이후에 그걸 갖다가 현장에서 적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우선 찾아서 이게 문제가 뭘까? 이거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네. 그걸 공부를 해요. 네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가 하는 건 아침마다 저는 종이신문 읽기를 해요. 지금도 4개 신문을 읽어요. 네. 그 4개 신문을 읽은 게 경제신문 하나 하고 일간지 3개에서 4개 신문을 읽고 네네. 그리고 그걸 읽다가 의문점이 있으면 메모했다가 거기에 의문점이 있는 전문적으로 책을 다루는 책을 갖다가 보게 그렇게 해요. 아, 근데 돈의 역사를 궁금하다 보면 네네. 뭐 홍춘호 박사의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책들을 갖다 봐가지고 네네. 돈에 대해서 완벽하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갖다가 심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를 갖다가 종이신문과 책을 통해서 저 좀 구축을 해놓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어들어요. 아, 경험을 살리는 거죠. 네네. 네. 그 이론을 가지고 갖다가 경험에 적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7년도에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임장을 가서 보니까 네네. 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신을 이제 갖게 되고 그다음에 저지르고 나니까 네네. 저지르고 난 다음에 불안불안하잖아요. 네네. 그 과정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몸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전적인 경험이 없이 그게 몸에 쌓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네네.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이론을 갖다가 내 몸 안에 체득시켜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요. 그걸 복귀해요.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귀해 가지고 내가 이때는 뭘 잘못했을까? 이때는 제대로 한 게 뭘까?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달라진 점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네네. 스스로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들을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세 분의 스승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종이신문과 책이고요. 두 번째 실전 경험이고 세 번째 글쓰기. 이 세 분의 스승 덕분에 네네. 지금 50억 뭐 자산 이 정도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좀 하는 거를 방법은 제가 좀 어떻게 뭐 먹물 스타일이긴 한데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막 엄청난 비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본다면 그 먹물 스타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반복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성공의 원동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읽고 뭐 그다음에 찾아보고 이런 건 누구나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실전적으로 뛰어들어서 경험하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생각보다 없는 것 같고 거기까지는 하는데 다시 이걸 리뷰하는 사람 그것도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저를 이만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스승을 꼽으라고 그러면 사실 마지막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복귀해 보는 거. 기록을 남겨서 복귀하는 거. 지금도 저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촬영하고 가면 다른 데 네. 가서 인터뷰하고 촬영하고 오면 이걸 다 복귀해가지고 내 유튜브를 만드는데 이걸 다 다시 또 복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쉽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귀가 가장 큰 스승이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사실 자기가 출연했던 방송 이런 거 낯간지러워서 좀 보기 힘들거든요. 저도 잘 안 봐요. 근데 간지럽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영상을 찍고 이제 제가 이제 편집할 때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편집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나는 이제 당연히 A라고 말했는데 듣고 보니까 여기서 요 말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복귀의 중요성을 저도 이제 체감을 하긴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처음에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실제로 이제 실전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보고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는 대부분 다 하는데 맞아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낯간지러워가지고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고 막 이래서 그렇죠. 귀찮고. 복귀를 안 해보는데 저는 그 복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확실히 그 원칙적인 그런 방법들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큰 맞습니다. 나중에 자산으로 돌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선생님 보고 수많은 그런 약간 월급쟁이 지금 분들께서는 롤모델을 삼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좋은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고 이제는 막 공급을 확대한다는 그런 정책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선에서 이제 어느 당이 될지가 좀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부동산을 좀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일단 뭐 투자는 선택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째 부분은 이거 실물이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나 다른 부분은 실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죠. 데이터로 하는데 물론 이제 실물 주권 인출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요. 사실. 그러니까 실물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실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인문학적인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시각적인 판단, 뭔가를 보고서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처럼 보고 판단할 때 가장 정확성이 있대요. 그래서 실물이라는 부동산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부분들을 가능한데 주식이나 이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치를 갖다가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가치인 부동산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특히 월급쟁이가 재테크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테크를 할 때 부동산 하는 것들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이 주식이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은 등락폭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닥까지 떨어질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은 휴지조각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부동산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50% 이상은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 왔을 때는 그건 뭐 전체가 다 경제가 무너진 것 때문에 그게 아닌 이상에는 가장 많이 떨어져도 10% 20%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정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또 저는 부동산을 좀 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장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래가 쉽지 않은 거.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존자예요. 부동산에 대한 상승존자예요. 그러니까 왜 상승존자냐면요.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유통업체에서 그 아까 말했던 축산 팀장을 하면서 오랫동안 삼겹살을 팔아온 경험에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겹살이 2000년도에 최대 가격이 980원이에요. 1,000원 미만이어야 돼요. 100g당. 100g당 980원이었다. 그 넘어가면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980원 넘어가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안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2010년대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몇까지 올라가냐면 1980원까지도 올라갔어요. 2,000원 미만 거기 넘어가면 안 될 거라고. 근데 지금 주변에 삼겹살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보면은 100g당 2,000원 넘죠? 2,000원, 3,000원? 3,000원도 넘어가요. 3,480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삼겹살의 최고의 고점이 더 이상은 안 나간다는 생각했던 그 최고의 고점이 980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1980원이었다가, 지금 2980원도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멀이 됐어요. 2980원 넘어가는 게. 네네. 그러면 부동산이 지금부터 2017년도 네. 이때만 돼도 네. 5억이 네. 제가 하고 있는 거 5억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10억을 넘어갔고요. 지금 얼마 넘어갔냐면 15억을 넘어갔어요. 그럼 이게 20억을 안 넘어갈 거냐? 저는 20억도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고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올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물가. 네네.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한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최저 가격으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린다 하더라도 다시 또 우상향으로 올라가서 최저점을 산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고 해요. 특히 이것 때문에 더 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품을 다뤘기 때문에 식품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은 기후식품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생필품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네네. 주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 생필품들은 물가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면 올라가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를 갖다 상향시키면 제일 먼저 시장에서 사실 그 자금을 빼내는 게 주식 자금에서 많이 빠지잖아요. 부동산 자금에는 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왜냐면 이건 장기 거래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2022년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무주택자면은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상승론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모든 판단은 네네. 각자 네네. 하는 건데 저는 상승론자로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다른 화폐가 다른 자산보다 네네. 생필품적인 요소가 강한 주거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판단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뭐 대출을 뭐 이렇게 약간 옥죄는 그런 정책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간다 이게 그렇게 이제 보는 스탠스인 건가요? 예, 그렇죠. 이걸 갖다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된다면 이제 마케팅적인 유통업체에서 쓰고 있는 마케팅적인 걸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셀러 마켓이라고 있어요. 네. 셀러 마켓이 뭐냐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걸 셀러 마켓이라고 해요. 네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명품 시장이에요. 그렇죠. 명품 시장은 구매자, 바이어 중심의 그 시장이 아니라 셀러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루이비통에서는 신상품을 만들어 놓고 이 상품을 갖다가 판매 안 되는 건 소각 처분해요. 네, 맞아. 불태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소각 처분해요. 그걸 땡처리 안 하고. 공급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요를 가져 만들어내게 해요. 이런 현상이 2022년도 우리 부동산 시장이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서울 시장이 나타날 거예요. 셀러 마켓이 주변. 그러니까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그걸 갖다 규제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규제를 갖다 억누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한은 가격은 떨어질 일 없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갖다가 지금 공급이 없는 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도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이전 지역들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셀러 마켓이라고 잘 표현해 주셨는데 그 말은 즉슨 이제 약간 명품적인 좀 정말 투자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라든지 장기적인 그런 또 보면은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게 잘 골라야 되긴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약간 수도권에 한정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지방 쪽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도권은 명확한 거고요. 뭐 지방 쪽으로 본다면 대전이나 그러니까 대전이나 일부 그 대도시들을 중심으로서 이 부분들은 유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인구 절벽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사실 지방의 소멸과 네. 수도권의 몰입이에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런 쪽으로 중앙 네. 집권화된다. 그러니까 지방은 소멸돼 가면서 네. 수도권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들이 갔다가 다 몰려오게 그렇게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선진국이 그런 과정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여기다가 또 하나가 그 우리한테 그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분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1, 2인 가구로 분화가 네네. 뭐 1, 2인 가구가 있다가 하더라도 아파트 33평에 한 채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살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가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지금 높아요. 지금 벌써 1, 2인 가구가 60%가 넘어갔잖아요. 네네. 수도권은 더 심하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집을. 그렇죠. 주거해야 되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같이 두 가족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가져야 돼요. 무주택에도 지금이라도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걸 갖다가 투자 가치로 볼 게 아니라 주거의 가치로 보고서 판단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좋고 아니면 내려가면 편하게 자기 집에서 사는 거니까 이게 바로 재테크인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재테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거 겸 그다음에 투자 가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는 사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서울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지금 대출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월급쟁이가 뭐 기존에 많이 모아둔 돈이 있는 게 아니면 사기 힘들 것 같고 대신에 뭐 그렇다면 이제 수도권 지역 뭐 그런 쪽을 중심으로 좀 노려볼 만하다. 지금 상황이라도 뭐 물론 이제 또 공급이 막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의 일부 지역은 이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집값이 뭐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살고 싶다는 지역이면은 거기서 1, 2년만 살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택자를, 그러니까 무주택자에서는 1주택으로 바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여건이 안 되면 굳이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모으다가 또 약간 그때 말씀하신 또 중요한 타이밍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2017년처럼.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좀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은 그때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이제. 맞죠. 그렇게 조급하게 판단해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뭐 어떤 투자를 할 때 지금 얘기 주신 것처럼 타이밍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그 기본적인 것들이 상승점이다, 고점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 관점에 맞춰 가지고 투자에 대한 것들 시기를 놓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관점이냐에 의해서 모든 투자는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가면서 특히 아까 말한 집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 하다 보면은 투자의 시점은 또 올 거예요.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무주택자보다는 1주택자가 돼서 자기 주거에 대한 것은 안정성을 확보해 가는 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갖다가 그런 마음의 인식을 갖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자기가 무주택자라면은 그렇죠. 지금 현재 뭐 고점이든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여건이 되면은 마련해 놓은 곳이 맞다. 맞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저자님을 롤 모델로 삼고 또 방송 출연도 하시고 또 책도 이제 잘 되셔가지고 분명히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2030 세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솔직하게 저보러 2030으로 다시 신이 돌아가게 해준다 그러면 저 안 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2030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왜 힘들었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 열심히 그때도 살았는데 2030 그때 열심히 살았는데 성과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하고 있어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 내가 열심히 해왔던 것들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나를 보니까. 제가 솔직히 빛을 발한 건 제가 임원이 된 때가 아니고요.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의 빛을 발하게 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열심히 살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했고 글쓰기 열심히 하고 저축했고
종잣돈을 마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때는 힘들다. 이렇게 한다고 내가 미래가 보장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면서 해왔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0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책찍질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그냥 해나가다 보면 조금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빛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찌질하게 2030 시절 살았는데 지금 그래서 1년 자리까지 나와서 영광스럽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때 열심히 살았던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keep going 하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keep going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 정답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보면 이게 정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자리에서 정말 킥공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저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세 가지 스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보고, 그다음에 내가 경험해보고 복귀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확실히 자기만의 그런 자산이 생기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지 내가 또 큰 자산을 일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정선용 작가님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책을 참조하시고 또 최근에 그 채널도 개설하셨잖아요. 그쪽을 설명란에다가 저희가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가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용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